제가 지금까지 한 인터뷰분 중에 제일 어려운 어딘가요?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칭찬은 굉장히 약해요. 혼자 말하는 사람 같이.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블록촉 이번 주 게스트는 바로 피넥터의 백종찬 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진짜 옆에서 좀 빛이 나네. 제가 오늘 하루 좀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정찬 대표님 얼굴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힐링이 되는 듯한, 네. 업계의 엄친아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네. 거의 업계의 얼굴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백종찬 대표님, 네, 모셨습니다. 아, 너무 반응이 없으셔서. 이렇게 백종찬 대표님은 정말 얼굴만 잘생기신 게 아니라 진짜 업계에서 인사이트도 굉장히 깊으신 걸로 유명한데요. 아직 대표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피넥터라는 리서치 컨설팅을 하는 회사에서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이 연관된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코노미 분산경제 포럼이라는 포럼에 그 오거나이저를 맡고 있기도 하고 제가 또 속해 있는 회사들이 조금씩 다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을 좀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언제쯤이면 이제 저희가 그걸 알게 될까요? 아마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면 조금 대대적으로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 방송이 나가기 전에 네, 공개가 되겠네요. 지금 피넥터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고 하셨는데 피넥터에 대해서도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피넥터는 2015년 초에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 저는 이제 R3라는 어떤 금융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에서 일을 하다 나와서 창업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때 가장 문제는 뭐였냐면 블록체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나 회사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당장 블록체인을 적용하기에 이 기술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그 미지의 영역이 많았어서 피넥터를 통해서 일단 연구를 먼저 하고자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그 블록체인을 적용을 하려면 적용할 블록체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블록체인 자체가 부재였던 상황이었어요. 나왔던 블록체인들이 어떤 기업이나 기관에 적용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뭐 확장성 측면이나 기술적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뭔가 기술 개발을 먼저 하기보다는 어떤 산업이 고도화 될 때까지는 그 산업에서 적용에 필요한 요소들을 먼저 연구해 보고자 이제 그런 연구 조직이 설립이 됐었죠. 네.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 피넥터가 이렇게 리서치 보고서를 냈잖아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보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업계 분들의 말이 많더라고요. 또 개인적으로 브런치에도 또 글을 올리셨잖아요. 이제 RC에 대한 이야기도 올리시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국의 블록체인의 개념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데 좀 도움을 주시지 않았나. 거찬입니다. 네, 이렇게 겸손하신 반응을 좀 피넥터를 만들게 된 계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한승환 대표님과 두 분이서 어떻게 좀 만나셨는지도 궁금해요.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 알려지기 시작할 때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잘 몰랐고 근데 어떤 커뮤니티는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아주 작은 커뮤니티죠. 그래서 뭐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모여 있었고 어떤 철학이나 기술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들도 모여 있었고 대부분은 이제 그 당시에는 채굴에 관심 많은 사람이 많았었는데
해외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그런 커뮤니티 활동이 조금씩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승환 씨라는 분이 어떤 글을 쓰시는데 굉장히 많이 공감도 많이 가고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뭐 같이 어떻게 연락이 돼서 하자고 한 거죠. 아, 네. 한승환 대표님이랑 백종찬 대표님 보면은 두 분 다 굉장히 훈남이시고, 네, 나이도 굉장히 어리시고, 그래서 뭔가 조금 동족은 서로 뭔가 끌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분이 되게 많이 이렇게 돋보이셨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커뮤니티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많이 돋보였었던 분이셨어요. 그럼 두 분 중에서 누가 먼저 러브콜을 하셨나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고, 근데 약간 서로 나중에 이제 말씀해 주시면 서로 자기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같이 일을 하게 될 거라고는 기다리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도 해주셨어요. 네, 피넥터 보고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내 피넥터 보고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리서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현재 조금 피넥터가 진행하고 있는 일이나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 있는지. 그러니까 피넥터는 리서치 보고서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냈었고 지금은 교육 쪽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 금융기관들이나 카드사, 은행 교육 계속 꾸준히 해왔었는데, 근데 피넥터 이외에도 되게 그러니까 제가 창업한 건 아니지만 저희 피넥터가 소속되어서 같이 일하는 많은 집단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기술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피넥터는 리서치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방금 교육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실제로 강연을 해보시니까 금융 쪽에 되게 블록체인에 대한 니즈나 이런 것들이 좀 많다는 것도 느끼시고 있나요? 그쵸. 니즈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단순히 금융 기업 또는 금융 산업이라고 해서 블록체인에 대한 니즈가 있다기보다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고 어떤 특정 국가의 금융 시스템과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다를 수 있으니까 특정 금융 시스템에는 블록체인이 적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금융 시스템에는 굳이 블록체인이 이 영역에 적용돼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나고 그래서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굳이 이 부분에 블록체인이 접목이 돼야 되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 쪽으로 봤을 때 이제 꼭 어떤 부분에서 블록체인이 접목되면 정말 효율성이 극대화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금융 산업에서 블록체인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면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금융사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R3나 뭐 IBM 쪽이나 금융에 적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논리는 무엇이냐면 기존에는 모든 금융사들이 독립적인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하고 있어요. 뭐 그게 뭐 자산을 관리하는 원장이라던가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기록 데이터베이스라던가 다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금융 시스템 그 독립적인 시스템 간에 어떤 거래가 일어나려면 어느 제3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각자 독립적인 시스템이다 보니까 기록을 인식하는 방법도 독립적이고 기록을 처리하는 방법도 독립적이어서 걔네들끼리 소통을 하려면 누군가가 항상 있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 적용을 하면 단일의 정보를 공동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독립적인 시스템에 각자 중복돼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정보를 한 번 인식하고 단일만 기록해서 어떤 대조조사 업무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사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을 적용할 때 중복의 기록 그리고 기록된 정보의 대조조사 업무를 없애는 용도로 블록체인을 적용하려고 하는 관점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 대조조사라는 업무가 금융에서 엄청 큰 포션을 차지하거든요. 수십 조의 비용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없앨 수 있다라는 논리로 시작된 거죠. 사실은 금융권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쪽. 이렇게 금융 쪽에 대한 인사이트가 제 생각에는 저는 R3에서 일하시면서도 많이 좀 지식 같은 것도 많이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R3랑 펜부시가 굉장히 또 이제 느낌이 다른 회사인데 R3랑 펜부시에서 각각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우셨는지.
펜부시는 투자 회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북미에 판테라라는 벤처 캐피탈이 한번 생겼고 아시아는 처음으로 생긴 벤처 캐피탈이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블록체인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300여 개 정도 봤고 300여 개나. 그 중에 지금은 굉장히 커진 회사들도 투자를 했었고 서클이라는 회사에도 투자를 했고 뭐 국내에는 이제 곱박스 운영하는 스트리밍에도 투자를 네. 했었고 뭐 그랬었죠. 근데 그때는 비즈니스를 많이 보고 그걸 창업한 사람들과 많은 논의를 하게 되면서 무엇은 되고 안 되고 또 많이 판단하는 절차들도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되게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봤던 거는 그 당시에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너무나도 논리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사상을 가진 사업자들도 잘 된 케이스가 있고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네. 비논리적이고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곳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되게 약간 예술의 영역이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는 뼈저리게 배웠죠. 그러니까 아까 반전으로 잘 됐다고 했던 곳은 어딘가요? 예상과 다르게. 아무래도 거래소였어요. 네. 거래소 사업이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는 곱박스가 없었고 스트리밍이라는 송금을 네, 송금 플랫폼 시스템으로. 거래소가 이렇게 큰 비즈니스 뭐 그만큼의 매출과 순이익이 날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반대로 좀 이건 잘 될 것 같았는데 지금 조금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건 어떤 쪽이 있나요? 생각해보니까 딱히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진 않네요. 아, 네. 제가 펜부씨 인터뷰를 이제 하고 왔었는데 만나보니까는 굉장히 정말 그 업계에서 초기에 이제 크립토 펀드, 벤처 캐피탈로서 정말 그런 고수로서의 내공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스트리미와 피넥터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막 뭐 한다고 해서 막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괜찮은 프로젝트들만 되게 엄선을 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네. 제가 봤을 때 뭔가 굉장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펜부시에서 네, 일을 했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제가 칭찬에 굉장히 약해요. 펜부시랑 일을 하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국인은 종찬 씨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펜부시 전에는 국내에 이제 코인플러그라는 당시에 비트코인 거래소를 하던 거래소에서 일을 하다가 그냥 뭐 중국어가 갑자기 배우고 싶어가지고 중국어 공부를 하려고 그냥 중국을 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14년 말이었는데 펜부시 당시 펜부시는 없었고 펜부시를 창업한 이제 보셴이라는 분과 이제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업자가 한국에 왔을 때 같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갈 거다라고 하니까 뭐 상해 와서 아침에 중국어 공부하고 오면 회사 와서 일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비탈릭도 그쪽 같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되게 메인넷 런칭을 앞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테스트넷 막 보고 있었고 그 당시 이제 이더가 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제 IOU로 이더를 발행해가지고 그때 가격이 한 $1 정도 했었을 때였는데 네. 그때 비탈릭이랑 친구랑 보셴이랑 분이랑 몇 명이서 같은 사무실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펜부시가 아니었고 이제 덱X라는 사업이었어요. 블록체인 기반 덱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지금은 덱이 굉장히 막 했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덱이 거의 없었고 주식을 토큰화해서 이렇게 일부만 살 수 있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주식은 주당 막 억이 넘으니까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수탁은행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어느 정도 사서 또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사서 수탁에 맡겨놓고 그걸 토큰화를 해서 뭐 학생들도 10만 원어치 버크셔 해서웨이를 살 수 있게 하는 거였는데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런칭했다 막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보신 전 대표님이랑 비탈릭이랑 같이 함께 창립 member로서 좀 뭔가 끈끈한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그쵸. 뭐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했으니까 끈끈한 정도까지 모르겠는데 뭔가 사실 지금은 비탈릭 부테린이 뭔가 블록체인계에 좀 정말 신 같은 존재로 됐는데 그때는 뭔가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들도 많이 옆에서 보였을 것 같아요. 그쵸. 굉장히 많아요. 그때도 대단한 친구긴 했어요. 그때도 그 살짝 전에도 비트코인 매거진이라는 곳에서 글을 계속 썼던 친구였고 비트코인 매거진 만든 친구였어요. 아. 지금은 이제 BTC 미디어라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데 네. 그때부터 계속 많이 알려진 상태였어요. 커뮤니티가 작았을 뿐이고 일반인이 몰랐을 뿐이지. 근데 이더리움 만들고 나서 자금을 모으고 나서 그때도 많이 유명했어. 또 제가 알기로는 종찬 대표님이랑 나이도 동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분 다 92년생. 아닐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저보다 어릴 거예요. 아, 네. 또 나이도 업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보신 전 대표님이랑 비교하면 두 분이 굉장히 나이 또래도 잘 맞잖아요. 네. 그래서 타지에서 뭔가 또래들끼리 또 막 뭔가 좀 더 의지하고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친구 성격이 누구한테 의지하는 성격은 절대 아니고 굉장히 뭐 그냥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네. 저기 약간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있어요. 그쵸. 뭐 딱히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근데 진짜 종찬 대표님이 대단하신 게 그냥 중국어 배우고 싶다 했는데 정말 업계에서 지금은 정말 그 대단하신 분들과 함께 또 일도 하면서 중국어도 배우고 되게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또 그때 이제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을 이렇게 심사역으로서 이렇게 보면서 또 이렇게 보는 눈 같은 것도 많이 생겼을 것 같고. 보는 눈이 생기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판단하는 그거는 제 영역은 철저하게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 봐도 뭔가 논리의 영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게 파괴적이고 새로운 거일수록 네. 기존의 논리와는 상반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핏 생각나는 말인데 어떤 시장의 범용을 이루기 전까지는 논리적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 미친 아이디어고 다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인데 누군가는 그걸 쓰고 그 누군가가 많아지고 성장을 하니까 범용이 이루어져서 우리한테 당연하다고 느껴질 뿐이지 그 당연하다고 느껴지려면 범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스 판단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VC들이 되게 존경스러운 잘 투자하는 VC들은 굉장히 존경스러우신 분들이 아, 네. 그러면은 그렇게 심사를 하는 눈은 많이 못 높아졌다 해도 뭔가 흐름 같은 건 많이 봤었겠어요. 거기 있으면서. 그쵸. 흐름은 많이 보여요. 지금의 어떤 회사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본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산업이 발전했고 어떤 기술이 그 당시 트렌디했고 어떤 논리로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했고 그런 것들을 계속 볼 수 있어서 좋았죠. 진짜 그렇게 눈과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 되게 넓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블록체인으로 이런 아이디어도 낼 수 있어? 이런 것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사고의 확장 같은 것도 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거기 있으면서.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되게 지금 확실히 많이 좀 오픈되어 있긴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다 회의적이었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V식의 닥터둠이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하시는 건가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도 R3에서도 한국 파트너가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네. R3에 와서 초기에 했던 거는 이제 사업 개발이니까 은행을 가입시켰고 5개 시중은행은 농협은행 빼고는 대형 시중은행 가입이 됐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분이 오셔서 사업 개발하시고 저는 프로젝트 단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R3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들을 은행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는 걸 했었어요. 진짜 정말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업계에서 진짜 거의 큰 산인 R3, 펜부시 이렇게 다 그 어린 나이에 했다는 게 대단하신데, 제가 또 네이밍이 생각이 났어요. 행운의 사나이. 행운의 사나이라는 네이밍이 떠올랐습니다. 네. 정말 그런 좋은 기회들도 잘 오는 것 같고, 또 그 기회도 되게 잘 만드시는 것 같고, 잘 잡으시는 것 같고. 숨겨져 있는 느낌이에요. 아, 네.